난감하죠. 돈이 중요하지. 사람이 더 소중하지. IBK의 남다른 시선, 동반자 금융으로 탄생하다. IBK 기업은행. 혹시 우리나라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보험 신계약 건수가 0건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질병 입원비 보험들 많이 드시는데 1인당 입원 일수 평균이 2.8일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65세 이상의 입원 이유 1위가 질병이 아닌 상해라는 사실은요. 모르셨다면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 세 가지 사실이 바로 라이나의 새로운 간편 심사 건강보험, 더 간편한 4080 건강보험이 탄생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연세가 많아서 지병이나 암 병력이 있어서 건강보험 가입을 망설이셨던 분들께 라이나 더 간편한 4080 건강보험, 지금 바로 전화해서 어떤 점이 좋은지 확인해 보세요. 1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9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입니다. 기존 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보험 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신제품 여명천사.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알고 있을까? 커피의 향도, 맛도, 내 마음도 얼마나 깊고 진해졌는지. 정말 좋아졌네요. 카누라떼. 집안에서 당신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으니까 당신이 어디에 있든 깨끗함을 보냅니다. 코웨이 멀티액션 공기청정기. 코웨이. 하이모, 탈모 완전 정복. 모발 하이모. 수많은 이들이 어려울 것이라고 포기할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나아갔고 세상에서 가장 많은 태양광 에너지를 만들었다. 대한민국의 에너지로 전 세계가 깨끗한 에너지를 누리도록 사업을 넘어 사명으로 나는 불꽃이다. 한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5일 오전 11시 뉴스 시작합니다. 성탄절인 오늘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희생자들의 발인이 이어졌습니다. 오늘까지 희생자 29명 중 25명이 발인을 마쳤습니다. 또 어제 건물주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경인 기자. 네, 충북 제천 합동분향소에 나와 있습니다. 희생자 29명의 영정이 놓인 이곳 합동분향소에는 성탄절에도 꾸준히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는 희생자 5명의 발인이 엄숙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49살 최모 씨는 남편과 딸의 배웅을 받으면서 마지막 길을 떠났습니다. 또 다른 희생자 55살 최모 씨도 영정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는 얼굴로 작별을 고하면서 가족들의 가슴을 더 슬프게 했습니다. 오늘까지 희생자 29명 중 25명의 장례가 끝났습니다. 남은 희생자 4명의 장례는 내일 치러질 예정입니다. 이번 화재 참사로 작은 소도시 제천은 도시 전체가 깊은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희생자 가족이나 지인은 물론 시민들도 모두가 숙연한 분위기 속에 슬픔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한편 어젯밤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모 씨와 관리부장 김모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고 건물주 이 씨에게는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거나 2층 여성 사우나 비상구가 막혀 있었던 점 등 시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상자들이 많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경찰은 보강 조사를 거친 뒤 늦어도 내일 아침까지는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제천 합동분향소에서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구조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렸을 희생자들을 생각하면서 유족들은 고인을 마음속에서 떠나보내지 못했습니다. 고통을 내가 대신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이어 성공적으로 고인을 구하지 못한 소방당국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고인은 떠나갔지만 살아남은 유족들은 고인을 차마 마음속에서 떠나보내지 못했습니다. 살릴 수 있었는데 못 살렸다는 안타까운 마음은 화살로 바뀌었습니다. 화살촉은 고인의 고통을 대신할 수 없었던 스스로에게 먼저 향했습니다. 역시 화재 참사의 피해자지만 차마 병원에 누워있을 수 없었던 한 유가족은 오늘도 합동 분향소를 찾아 오열했습니다.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나는 우리 경제원들은 살아가지를 못해. 화마 속에서 간절히 구조의 손길을 기다렸을 고인을 생각하면 이윽고 안타까움은 희생자들을 구조하지 못한 소방당국에 대한 원망과 질타로 바뀌었습니다. 화재 진압을 안에 들어가서 소방관들이 사람 살해는 사람을 구출해줘야 되는데 안 한 상태였잖아요. 지금 몇 시간이 걸리도록. 이거는 뭔가 문제가 지금 많아요.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는 소방당국의 설명은 직접 마지막 목소리를 들은 유가족들의 마음엔 와닿지 않았습니다. 2층의 유리창 파괴 부분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적으로도 이른 시간이었고 나하고 17분이나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나는 나오고 집사람은 안에 갇혀가지고 유리창을 보면서 유리창 밖을 보면서 거기 당신 차가 보여요. 거기 당신 차가 보여요. 유리창을 깨니까 유리창이 안 깨져요. 유리창이 안 깨져요. 떠나간 고인을 가슴속에 아직 묻지 못한 유가족들의 안타까움은 원망의 화살로 바뀌어 유가족과 구조대원들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천 화재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와는 별도로 현장에서 헌신한 소방관들의 공은 제대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충북 제천 화재 현장을 찾은 이낙연 국무총리는 비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한 점의 의문도 남아선 안 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철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진압과 구조 과정에서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정부의 잘못이건 민간의 잘못이건 간에 잘못은 잘못대로 규명을 해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일선 소방관들의 헌신이 평가절하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상처받지 않도록 각별히 살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원인 조사나 문책과 별도로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진화와 구조를 위해 노력하신 일선 소방관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정당한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총리는 희생자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부상자들이 입원한 병원에 들러 위로를 전했습니다. 희생자 장의 절차에 최대한의 예를 갖출 것을 주문하고 유가족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도 참사 현장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입법 점검을 통해 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소방당국의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며 인재라고 꼬집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제천 화재 참사 닷새째인 오늘도 소방당국의 초기 대응 부실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희생자가 오랜 시간 살아있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제천 화재 현장에서 짚어봐야 할 핵심 쟁점들 박상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불이 나고 4시간이 지나 아버지가 전화를 받았다. 당초 소방당국은 희생자들이 유독가스를 마시고 화재 초기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지만 일부 유족이 다른 주장을 하고 나선 겁니다. 유족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소방당국의 늑장 대응 논란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이 희생자들의 통화 내역을 토대로 생존 시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0명의 시신이 수습된 2층 여성 사우나 통유리를 서둘러 깨지 않았는가도 쟁점 중 하나입니다. 통유리를 깰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소방당국의 대처나 판단이 미흡했던 것은 아닌지 또는 불가항력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등을 정확히 가릴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유족은 통유리만 깼어도 거의 다 살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통유리를 갑자기 깰 경우 바깥 공기와 반응해 더 큰 폭발을 불러올 수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사고 원인 역시 서둘러 규명해야 합니다. 1층 천장에서 불이 시작된 게 맞는지, 맞다면 공사 과정에서 그런 것인지 단순한 합선 때문인지 등을 세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유족들의 안타까운 마음이 소방당국을 향한 분노로 번지는 상황에서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정부 당국의 치밀한 진상규명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경찰이 충북 제천 화재 희생자들의 생존 시간을 둘러싼 논란을 규명하기 위해 희생자들의 휴대전화 통신 기록 확인에 나섰습니다. 법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희생자들의 사고 당일 통화 기록 확인을 위해 이동통신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21일 화재 신고 접수 후 소방대가 오후 4시쯤 현장에 도착했는데 희생자 중엔 오후 5시와 밤 8시에도 구조를 요청한 사람이 있다는 유족들의 주장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화재 현장에서 수거한 일부 희생자의 휴대전화도 분석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성탄절을 맞아 서울 명동성당 등 전국의 천주교 성당과 개신교 교회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미사와 예배가 거행됐습니다. 천주교 서울대 교구는 오늘 0시 명동성당에서 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이 집전하는 성탄 대축일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염추기경은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든 이들과 북녘의 동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총이 내리기를 기원하면서 주변의 아픔과 고통에 귀 기울이고 공감할 줄 아는 겸손의 덕을 잊지 말자고 당부했습니다. 성탄절인 오늘 서울 신설동과 북한산을 오가는 우이 경전철이 이른 아침부터 운행이 중단되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중에 복구는 사실상 힘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수주 기자. 네, 서울 경전철 우이 신설선이 멈춰선 것은 오늘 오전 6시 20분쯤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솔샘역과 북한산 보국문역 사이를 지나던 신설동역행 열차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운영사 측은 오전 5시 55분쯤 전력 공급 장치인 전차선이 파손되며 단전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열차에는 승객 40여 명이 타고 있었고 모두 대피로를 이용해 역으로 이동했습니다. 다행히 부상자 등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운영사 측은 단전 발생 뒤 복구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해 전 구간 운행을 현재까지 중단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사고 원인은 파악되지 않았고 복구 완료 시점도 아직은 예상하기 어렵다고 운영사 측은 밝혔습니다. 전 구간 운행이 중단되면서 성탄절을 맞아 외출하던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로도 고객 지원센터로 전화를 해도 응답이 없거나 모른다는 답변만 받았다는 승객들의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고는 우이신설선 개통 3개월 만에 발생했습니다. 우이신설선은 서울의 첫 경전철로 신설동역과 북한산 우이역까지 총 13개 역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년 전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결과가 곧 발표됩니다. 정부는 발표 내용과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까지 모두 고려해 최종 입장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정부의 입장 발표가 한일 관계 향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외교부 장관 직속 기구인 위안부 합의 태스크포스는 지난 7월 출범 당시부터 대대적인 검증 작업을 예고했습니다.
TF의 주요 임무는 위안부 합의 관련 협의 경과 및 합의 내용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평가입니다. 5개월간 검증 작업을 벌인 위안부 합의 TF가 조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7일 결과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합의 과정에 피해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 최종적 불가역적 합의 문구 등에 대한 지적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특히 청와대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특별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판단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보고서는 다만 위안부 합의 파기나 재협상 등에 대한 언급 없이 정책적 방향을 권고하는 선에서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권고안인 만큼 구속력은 없지만 향후 정부 차원의 대응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정부는 TF가 장관 직속기구이긴 하지만 TF의 발표가 곧 정부의 입장은 아니라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정부의 입장은 그 결과 그리고 또 피해자 단체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정리될 것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0일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들이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도 한일 관계 갈등을 극복할 입장을 내놓는 것도 급선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 해결과 한일 관계 정상화라는 두 가지 문제에서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내려는 정부의 고심이 읽히는 대목입니다. 연합뉴스TV 김혜영입니다. 로버트 넬러 미 해병대 사령관이 엄청난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미 해병대는 병사들을 격려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승호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지난 21일 해외 주둔 해병대원 격려차 노르웨이를 방문한 로버트 넬러 미 해병대 사령관.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넬러 사령관은 해병대원과 만난 자리에서 내가 틀렸기를 바라지만 엄청난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중대한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는 러시아와 태평양 지역을 꼽았습니다. 현장에 동석한 로널드 그린 해병대 원사는 한술 더 떠 주둔 해병이 300명에서 3,000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넬러 사령관의 발언이 실제 전쟁을 암시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최근 미국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를 위협으로 지목한 신안보 전략 발표와 맞물리면서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미 해병대 측은 단순히 병사들을 격려하려는 의도였다며 준비태세를 강화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해병대 사령관의 전쟁 발언은 북핵 문제를 둘러싼 긴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날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미 82 공수사단을 방문해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한반도에 폭풍우 그룹이 몰려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이승우입니다. 유엔에 이어 유럽연합도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며 도발 행위를 일삼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더 강한 회초리를 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압박을 강화해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브뤼셀에서 김병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난달 29일 대륙간 탄도미사일급인 화성 15호를 보란듯이 발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이에 맞서 지난 22일 더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응수했습니다. 정유 제품 공급을 제한하고 해외 파견 노동자들을 2년 이내 북한에 귀환시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에 이어 EU도 대북 제재 수위를 한층 더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U 대외관계청 대변인은 EU는 이른 시일 내에 새로운 유엔 제재 결의를 EU법으로 완전하게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압력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독자적 조치들을 계속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EU의 추가 조치들이 2018년 초에 채택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EU는 지난 10월에 이미 모든 분야의 대북 투자를 금지하고 정유 제품이나 원유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대북 제재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런 EU가 한층 강화된 제재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압박을 강화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EU는 아울러 북한에 대해 핵과 대량 파괴 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 폐기와 추가 도발 행위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브뤼셀에서 연합뉴스 김병수입니다.
국민의당이 이번 주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반과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을 연계한 전당원 투표를 실시합니다. 투표 결과에 따라 국민의당의 앞날은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영빈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전당원 투표는 크리스마스 연휴 직후인 오는 27일부터 나흘간 실시됩니다. 국민의당은 투표 종료 다음 날인 31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야말로 속전속결인데 올해 안에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란을 마무리 짓겠다는 안철수 대표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전당원 투표에서 통합에 대해서 많은 당원들께서 찬성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절차는 1월 달부터 밟아 나갈 수 있을 겁니다. 통합 반대파에서 제기한 전당원 투표 의결 정족수 논란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통합 반대파는 당원 당규상 전체 당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야 투표가 유효하다고 주장했지만 당 선관위는 유효 투표수의 과반으로 결정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에 통합 반대파 일각에서는 전당원 투표 무효를 위한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하겠다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습니다. 당무회의의 의결이 무효라는 점을 소송과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서 즉각 제기해 나갈 것입니다. 당내 갈등이 결국 파국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전망 속에 지난 21일 귀국한 손학규 상임고문이 어떤 중재 역할을 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귀국 직후 안 대표는 물론 통합 반대파 의원들까지 직접 만난 손 고문의 역할에 따라 이번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정치권 정계 개편 움직임과 현역 의원들의 내년 지방선거 도전 여파로 각 당 의석수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 경우 현재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원내 제1당의 주인도 바뀔 가능성 어느 정도일까요? 이재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는 현재 121석으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보다 5석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의 지각 변동이 본격화되면서 이 같은 의석수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이 급물살을 타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바른정당 일부 의원의 한국당 복귀설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통합 논의가 국민의당에만 맞춰지면서 보수 대통합을 주장하는 몇몇은 한국당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른정당 분들이 추가로 한국당에 올 수 있다는 얘기가 솔솔 살짝 들리던데요. 샘문 열어놨다. 여기에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내년 지방선거에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 점도 변수입니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한 달 전까지 의원직을 내려놓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기국회에서 이미 여소야대의 한계를 절감한 민주당으로서는 제1당의 지위마저 뺏길 경우 국정과제를 추진할 동력이 더욱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내년 지방선거에서 원내 1당에 주어지는 기호 1번을 한국당에 내어주게 되고 나아가 내년 20대 국회 후반기에 국회의장직 사수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다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이 가시화할 경우 민주당이 통합에 반대하는 일부 국민의당 의원들을 흡수할 가능성이 있고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한국당에서도 현역 의원 출마 선언이 이어질 수 있어 일당 지위의 향방을 예단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지난 금요일 본회의 일정이 끝내 무산되면서 12월 임시국회는 빈손 국회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회기가 다음 달 9일까지인 만큼 여야의 의지에 따라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현안 처리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나재영 기자입니다. 여야는 국회 개헌특위 연장 여부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다 애초 합의한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끝내 열지 못했습니다. 감사원장과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은 물론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빈손 국회라는 비난이 쏟아졌지만 여야는 내탓 공방만 벌였습니다. 하지만 막판 조율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국회법에 따라 임시국회 회기는 지난 11일 개회된 이후 30일이 지난 다음 달 9일까지인 만큼 시간은 충분합니다. 여야도 추가 협상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32건의 민생 법안을 비롯해 감사원장과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가 시급합니다. 지금 12월 임시국회가 1월 9일까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일정을 잡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개헌특위 연장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역시 아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 12월 31일까지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지체 없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의당의 강한 의지도 추가 협상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냉각기를 가진 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 개헌과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탄절 이후 해가 바뀌기 전 원포인트 본회의 소집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하지만 개헌특위 연장 여부를 둘러싼 입장차가 워낙 커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나재현입니다. 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내일 구치소를 방문합니다. 검찰은 내일 오전 서울구치소를 찾아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국정원 돈을 받게 된 경위와 사용처 등을 추궁할 예정입니다. 보수단체를 불법으로 지원했다는 화이트리스트와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등 박 전 대통령이 연루돼 있는 여러 의혹도 조사 대상입니다. 조사는 국정원 특활비 수사를 담당하는 특수 3부장과 검사 2명, 수사관 2명 등이 담당할 계획으로 박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비자금 횡령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사실상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정식 수사팀 발족은 내일이지만 검찰은 공소시효 등 법리 검토와 조사 계획 수립에 나섰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최근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 다스 대표와 다스 실소유주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특수직무유기 외에 나머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경남 양산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교통사고 피해 대학생들이 전세버스 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전세버스 연합회가 제기한 항소가 이유 없다며 원고 한 명당 최대 1억 9천만 원까지 모두 7억 1,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1년 3월 대학생 32명을 태운 관광버스가 50m 아래 계곡으로 추락했고 이 사고로 탑승자 3명이 숨졌고 29명은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피해 학생 26명은 2012년 전세버스 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연합회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드라마 도중에 방송이 종료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한 주말극 화요기와 관련해 TVN이 오늘 오후 2화를 재편성할 예정입니다. 화요기는 어제 2화 방송 중에 2차례에 걸쳐 10분에서 15분씩 방송이 지연된 데 이어 도중에 방송이 종료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TVN 측은 컴퓨터 그래픽 작업 지연으로 방송에 차질을 빚었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어 요괴라는 특수한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며 노력했지만 제작진의 열정과 욕심이 본의 아니게 큰 실수로 이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교사로 조사됐습니다. 동시에 모험적인 창업을 해보고 싶다는 학생들도 2명 중에 1명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올해도 학생들의 희망 직업 1위는 교사였습니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진로교육 현황 조사를 시작한 이래 10년째 인기가 식을 줄 모릅니다. 초등학생이 9.5%,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각각 12.6%, 11.1%가 교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청소년기부터 비교적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운동선수와 경찰, 의사, 요리사가 4위 안에 포함됐습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간호사와 군인이 3위 안에 희망 직업으로 꼽혔고 지난해에 이어 기계공학자 등 이공계 직종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전통적으로 인기가 많았던 직업의 선호도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고등학생 희망 직업 10위 안에 판검사나 변호사는 없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꼭 포함됐던 연예인이 되겠다는 학생들도 없었습니다.
의사는 고등학생들 순위에서 7위로 나타났습니다. 창업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학생들이 절반가량 됐습니다. 중학생 47%, 고등학생 48%가 실제로 창업을 해보고 싶거나 관심이 생긴다고 답했습니다. 진로 선택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초등학생들은 부모님을, 중고등학생들은 대중매체를 1순위로 꼽았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연말연시 최신 스마트폰을 사고 싶어도 가격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100만 원대가 넘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절반 가격에 갖출 건 다 갖춘 중저가 스마트폰이 틈새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한지혜 기자입니다.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TCL이 지난해 블랙베리를 인수한 뒤 선보인 첫 스마트폰입니다. 한국인 소비자들 입맛에 맞춰 이례적으로 한국어 자판을 각인하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적용했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가격. 알뜰폰 사업자 CJ 헬로를 통해 출고가 58만 3천 원에 출시했는데 최대 25만 원의 공시지원금을 받으면 33만 원에 살 수 있습니다. Our challenge in Korea, like in other markets, is that we are very different. So, being different, for sure, we will address some special customers. Of course, the market will be smaller for us, but it's a super opportunity. 화웨이는 KT를 통해 이달 초 BY폰2를 출시했습니다. 5.2인치 디스플레이와 지문인식, 고속충전 기능 등을 탑재했지만 출고가는 39만 6천 원으로 가성비를 중요시하는 젊은 고객을 타깃으로 출시했습니다. 샤오미는 29만 9천 원의 저렴한 가격에 4기가 D램과 듀얼 카메라를 탑재한 미 A1을 선보였습니다. 삼성과 LG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출고가 20만 원부터 50만 원 사이에 중저가 모델 출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내년 초 갤럭시 A 시리즈를, LG전자는 보급형 라인업인 X 시리즈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올해 증시 호황으로 수백억 원대 자산가가 된 신흥 주식 부호가 대거 탄생했습니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올해 기업 신규 상장으로 100억 원 이상 주식 평가액을 보유하게 된 주식 부자는 7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가장 큰 수익을 거뒀는데 상장 주식 자산 규모가 지난 22일 기준 4조 7,427억 원에 달합니다. 또 방준혁 넷마블 게임즈 이사회 의장과 김대일 펄러비스 이사회 의장도 조 단위의 주식 갑부가 됐습니다. 일본의 피겨스타 한유 유주루가 부상에도 불구하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일본 대표팀에 합류했습니다. 일본 빙상연맹은 한유에게 평창 올림픽에 걸려있는 남자 싱글 출전권 3장 중에 1장을 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한유는 지난달 연습 도중에 부상으로 발목을 다쳐 치료와 재활을 병행 중입니다. 올해 LPGA 투어에 데뷔한 박성현은 누구보다 화려한 2017년을 보냈습니다. 39년 만에 신인 3관왕을 휩쓸며 전 세계 골프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차지영 기자입니다. 아마 한참 뒤에 2017년을 돌아봐서도 정말 기억에 남을 해일 것 같아요. KLPGA 투어를 평정하고 2017년 슈퍼루키로 기대를 모으며 LPGA 투어에 데뷔한 박성현. 기대보다 더 큰 활약으로 박성현은 올해 최고의 신인을 넘어 최고의 선수로 우뚝 섰습니다. 데뷔 첫 우승을 메이저 대회 US 여자 오픈에서 신고했고 캐나다 여자 오픈에서도 정상에 올라 시즌 2승을 달성했습니다. 우승뿐 아니라 올해 출전한 23개 대회 중 11번 톱10에 이름을 올려 꾸준히 실력을 증명했습니다. 남다른 시즌을 마친 뒤 박성현은 39년 만에 신인 3관왕에 올랐습니다. 압도적인 선두로 신인상을 차지했고 올해 LPGA 투어에서 유일하게 200만 달러가 넘는 상금을 벌어 상금왕을 석권한 데 이어 올해의 선수상도 수상했습니다. 일주일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LPGA 투어 최초로 데뷔 첫해 세계 랭킹 1위도 기록했습니다. 박성현은 내년 더 높은 비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2월 태국에서 열리는 혼다 타일랜드가 새 시즌 첫 대회입니다. 2018년도에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저는 2018년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연합뉴스TV 차지연입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완전히 낯선 사람들과 선물을 주고받는 시크릿 산타 행사가 새로운 풍속도로 등장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마니또 산타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시드니에서 김기성 특파원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37살의 젊은 지도자 제신더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한 시민으로부터 받은 조그마한 선물 봉지를 뜯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품이 나오고 아던 총리는 즐거운 표정으로 동봉된 편지도 읽습니다. This is actually going to have to go at the top of my tree now, so it doesn't look quite so lonely. Perhaps I'll post a photo of it later. Thank you so much to my Secret Santa. This is really special. Merry Christmas, everyone! 뉴질랜드에서 완전히 낯선 이들과 선물을 주고받는 시크릿 산타 행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8년 전 처음 시작됐고 올해는 모두 3,6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특히 올해 행사에는 아던 총리가 참가해 주목을 끌었고 그는 로션과 비누를 선물로 보냈습니다. 이 행사에 참여하려면 트위터 계정이 있어야 하고 뉴질랜드 우체국이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선물을 보낼 사람의 트위터 계정을 전달받게 되고 이 계정을 잘 살펴 상대 취향을 파악합니다. 그리고는 선물을 결정해 발송하면 됩니다. 보통 선물 가격은 10 뉴질랜드 달러, 우리 돈으로 8,000원 안팎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시간을 들여야 하는 만큼 성가실 수도 있지만 참가자들은 받은 선물을 트위터에 올리며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고받은 선물은 사탕이나 초콜릿, 공책, 머그잔, 장신구, 강아지를 찍은 사진 등으로 다양하고 검소합니다. 한 참가자는 선물 받을 사람의 이름으로 기부하고 증명서를 전해와 상대에게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시드니에서 연합뉴스 김기성입니다. 네,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예쁜 장식이 달린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그런데 지구촌 명소 일부 지역에선 크리스마스 트리가 시민들의 조롱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진혜숙 PD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유명 관광지 베네치아 광장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솔잎은 거의 떨어진 채 앙상한 가지만 드러낸 볼품없는 모습입니다. 시민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입니다. Lo chiamano speracchio perché chiaramente è un albero che è stato sradicato, è morto questo, no? E chiaramente A quanto pare è proprio morto? Beh, è un peccato, un albero che teoricamente doveva essere fantastico, un po' spelacchiato, peccato. 로마를 대표하는 공식 트리. 하지만 변기 소리나 대머리 같은 굴욕적인 별명으로 불리며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시민들은 이 트리에 48,000유로, 우리 돈 6천만 원 넘는 예산을 쓴 로마시의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세르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에 설치된 이 크리스마스 트리도 시민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평범한 외관과는 달리 세계에서 가장 비싼 트리 중 하나라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트리의 가격은 83,000유로, 우리 돈 1억 600만 원 정도인데 이는 미국 뉴욕 록펠러 센터에 세워진 성탄 트리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시민들은 예산 낭비와 부패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Perché cifra stvarno nevjerovatno. Nisam vjerovao, stvarno nisam vjerovao. Ne mogu da verujem do koje granice može da ide. 시 당국은 트리 공급업체와 계약을 취소하겠다며 파문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진혜숙입니다. 즐거운 연휴 보내고 계시죠? 성탄절인 오늘은 전국에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단 이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셔서 다시 강추위에 대비를 하셔야겠는데요. 종일 찬바람이 이어지겠고 낮에도 내내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한파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지만 기온은 어제보다 큰 폭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서울 영하 2.8도 나타내고 있고요. 한낮에도 0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내일은 추위가 잠시 주춤하다가 모레 아침 또다시 영하 11도 안팎의 강력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겠고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밤부터 차츰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수도권과 충남에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릴 수가 있겠습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0도, 전주가 3도, 창원이 6도, 대구와 울산이 5도로 평년 수준을 1에서 5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기온 변화가 무척 크겠습니다. 연휴 끝에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은 새벽에 중부 곳곳에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전 11시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